예, 이번 시간은 챕터 3,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 관리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프로세스 관리와 함께 우리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죠. 자, 일단 계층 구조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컴퓨터 구조를 논리적으로 그려보면 일단 CPU라는 게 존재하죠. CPU라는 게 존재합니다. CPU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산장치, 연산장치라든지 덧셈, 뺄셈 하는 장치죠. 그 다음에 뭐 제어 장치가 있고 그 중에 레지스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레지스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CPU 안에 연산을 하거나 제어를 하기 전에 임시로 기억하거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시켜서 처리하게 되는 아주 고속의 레지스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억 장치라는 게 존재하죠. 주기억 장치.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죠.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디스크는 뭐 보통 조그맣게 그려도 되지만 원래 의미는 이 정도로 그려야죠. 크게. 워낙 크니까 이 그림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건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고 나중에 이제 가상 기억 장치로 쓰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데이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 적재가 되면 바로 레지스터로 전달이 돼서 CPU에서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억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기억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기억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속도 면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가장 빠르겠죠.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르고 그 다음에 그냥 느리겠죠. 느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느리니까 크겠죠. 크게. 왜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상당히 빠르겠죠. 빠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CPU는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기 용량이 작겠죠. 그리고 또 비싸겠죠. 예,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리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주기억 장치는 이거보다 빠를 테니까, 물론 주기억 장치보다 더 빠른 건 레지스타겠지만 이걸 한 통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격 문제가 컴퓨터가 뭐 레지스터도 크게 하고 주기억 장치도 크게 하고 그런다면 좋겠지만 가격 문제가 되겠죠. 지금의 컴퓨터는 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메모리가 더 크게 한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짜리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와 레이서는 적정 크기 선에서 가격을 조절해서 이렇게 크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이 디스크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도 이 하드 디스크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컴퓨터의 모델은 바로 CPU는 주기억 장치나 이쪽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직접 접근하지 아예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CPU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직접 디스크를 접근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 느린 걸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다? 수풀이라고 하는 거고 이 수풀은 실제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디스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에 보면 이쪽 영역이나 이쪽 영역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어느 쪽이 빠를까? 이쪽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데이터를 다 갖다 놓으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프이고 또 주기억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처리해서 일로 옮기는 속도하고 CPU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게 하는 임시 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버퍼라고 하고 버퍼는 어디에 속한다? 주기억 장치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워낙 필요로 하고 더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캐시라고 하는 겁니다. 캐시.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레지스타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디스크로 계층 구조를 만들고 가장 느리고 가장 빠르고 바로 레지스타 안에 레지스타와 바로 주기억장치의 캐시라는 기억장치가 존재한다는 거고 당연히 이 주기억장치보다는 적죠.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기다 가져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해서 집어넣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은 걸 갖다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그렇지 않을 때면 또 주기억장치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배치시켜 또 갖다 놓고 이런 작업을 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 가는 것이 바로 캐시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 캐시 쪽 말고 실제로 운영체에서는 어디를 주로 다루게 되냐면 이쪽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 전산기조 쪽은 이쪽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운영체제를 배우고 있으니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실기억장치와 가상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는 실제로 어디다?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럼 책에 있는 나온 계층 구조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요? 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레지스타는 실제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CPU 안에 속해 있는 거죠. CPU 안에 있는 거고 CPU는 어디? 캐시와 주기억 장치만 접근할 수 있지 보조기억 장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PU가 직접 참조하는 기억 장치는 뭐냐? 그랬을 때 캐시와 주기억 장치는 물론이고 CPU 안에 있는 레지스타까지도 다 기억 장치 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레지스타, 캐시의 주기억 장치가 바로 뭐다?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 보조기억 장치는 절대 안 된다. 레지스타가 실제로 CPU 안에 있는 거니까 CPU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걸 레지스타를 갖다가 CPU 접근한다 이런 얘기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에 존재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CPU의 역할을 나누다 보면 중앙에서 처리하는 제어 장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레지스타는 기억 장치고 기억 장치는 제어 역할도 하지만 기억하는 영역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층 구조 안에 포함시켜서 CPU가 접근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엑셀 시간이 빠르죠. 왜 그렇습니까? 비용이 비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빨라. 빠른 기억 장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작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거는 보조 기억자는 워낙 크게 필요하니까 그죠? 여기는 실제로 뭐야? 이쪽 메모리들은 휘발성 메모리죠. 전원을 끄면 안에 내용들은 날아갑니다. 이 보조 기억 장치는 비휘발성이죠. 예, 비휘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필요하고 대용량이 필요하니까 용량이 클 수밖에 없고 용량을 크게 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낮춰야 되겠고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여기 존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것이 수풀이라고 하는 거고 주기억 장치 일부를 써서 쓰는 것을 뭐라 그래? 버퍼라고 하는 거고 그걸 좀 더 체계화시킨 게 캐시고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고 보조기억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 일부를 실제로 디스크처럼 사용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C 드라이브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램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고 램 드라이브. 이제는 워낙 디스크가 크니까 보조기억 장치를 이제 주기억 장치로 쓰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가상기억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기억 장치 일부를 C로 썼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처럼. 그걸 우리가 가상 드라이브, 가상 디스크라고 그러죠. 가상 디스크라고 하고 실제로는 어디에요? 주기억 장치 일부죠. 디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가상기억 장치는 뭐예요? 실제로 디스크죠. 주기억처럼 쓰는 그런 장치. 지금은 이제 이 기술을 많이 쓰는 거고 요거 C 드라이브 주기억 장치를 C 드라이브에 쓰는 경우는 이제 복구할 때 하드디스크가 망가졌거나 했을 때 복구했을 때 주기억 장치 일부를 C처럼 써서 복구하는 그런 작업도 수행을 합니다. 또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가 워낙 느리게 보조기억자가 접근하는 속도하고 CPU에서 이걸 가져가는 속도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뭐 100번 접근하면 100번 더 빨리 접근하겠죠.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접근하는 속도가. 그래서 한 번쯤은 이쪽이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터리빙이라고 하죠. 아니죠.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스틸링. DMA의 기술이죠. 이거 조금 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스틸 한다는 것은 사이클 도둑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CPU에서 돌아가는 채널이 사이클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채널이 하나, 둘, 셋, 넷. 채널이 아닌 사이클이 4번이 수행되는데 하나를 딱 중단시켜 버리면 CPU가 잠깐 멈칫할 때 그때 보조기억 장치가 직접 바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CPU보다 먼저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술을 우리는 사이클 스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장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배워야 되겠지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일단 짚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걸 배우도록 하죠. 일단 가상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존재하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 적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여기 적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를 더 키운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주기억 장치처럼 디스크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일부를 뭐처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상기억 장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처럼 쓰게 되니까 우리는 어떠한 크기의 프로그램도 이 디스크를 이용하게 되니까 다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주기억 장치는 크기가 작다.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디스크 일부를 뭐처럼 주기억처럼 쓰는 그런 기술을 뭐라고 한다? 바로 가상기억 장치 기술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전체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고 상주되면서 실행하는 것보다는 느리겠지만 주기억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고의 기술이며,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서 현재에선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는 제한돼도 크기가 작아도 우리는 어떠한 크기의 프로그램도 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현재 채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가상 디스크는 디스크 일부를 모처럼 쓰는 거예요. 디스크 일부를. 이게 주기억 장치예요. 디스크가 없어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 일부를 뭐처럼 우리가 C 드라이브처럼 사용을 해서 여기 데이터를 이로 저장도 하고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상 디스크다. 가상 디스크. 가상 디스크는 뭐라고요? 예. 디스크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를 뭐처럼 주기억 장치 일부를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그 기술로는 보통 램 드라이브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죠. MS-DOS 시절에서 시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읽어볼까요?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주기억 장치 일부를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분리하여 디스크처럼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제 MS 윈도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MS-DOS 시절에는 주기억 장치 램에 가상 디스크를 만들어서 디스크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한계 설정 파일로 만들어 사용했었죠. 지금은 보통 고장난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가상 디스크는 이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배웠던 가상 기억 장치는 나중에 이제 크게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인터리빙은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야, 요거를 쭉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인터리빙을 찾는 거 혹은 폴링을 찾는 건데, 자, 인터리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인터리빙은 이제 메모리 뱅크를 둔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뱅크를 둔다. 우리가 여기 CPU가 있고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한 가닥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한 개당 1초씩 걸린다고 하자고요. 10개가 있으면 그럼 몇 초 걸리는 거죠? 1로에서 통화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몇 초가 걸릴까요? 10초가 걸리겠죠. 이것이 너무 속도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CPU가 있으면 각 데이터를 나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로 나눠요. 그리고 여기다 선을 다 독립적으로 가져갑니다. 10개를.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갈 때 1초라고 하면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버스 라인밖에 없으니까 10초가 걸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얘는 출발시킵니다. 0.1초가 지나면 얘를 출발시켜요. 0.2초. 그 다음에 0.3초. 쭉 하게 되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얘가 다 가고 1초가 가고 그 다음에 2초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속도가 개선되겠죠. 이렇게 뱅크화 시켜서 라인을 따로따로 구축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인터리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음, 여기 우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물을 퍼다가 이쪽으로 나르고 싶어요. 그럼 이게 1초 걸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길이 하나라면 또 갔다가 또 퍼다가 또 한 사람이 가져가면 한 사람이 가져가니까 1초 1초니까 10번 실어 나르면 10초 걸리겠죠.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옆에 또 요만큼 속도로 찾아가고 요만큼 퍼가고 또 요만큼 퍼가고 요만큼 퍼가고 이렇게 퍼가면 한꺼번에 많은 물을 실어다 나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데이터 버스 라인과 물리적인 기억 장치를 구분해서 처리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통신선을 버스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보다 워낙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인터리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주기억 장치의 액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기억 장치 연속된 위치를 다른 뱅크로 이렇게 기억 장치가 연속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뱅크로 구성해서 라인을 따로따로 둬서 하나가 아니라 구성한 하나의 주소로 여러 개의 위치로 해당되는 기억자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건 뭐냐 이렇게 찾아라 그러면 인터리빙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폴링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리빙과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장치가 있으면 이 장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폴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증언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장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기법을 폴링이다. 그러니까 시문에 나왔던 것은 요 설명이 뭐고 또 요 설명이 뭔지 폴링과 인터리빙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는 정도의 문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MA라고 있죠? DMA.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다이렉트 접근 방법이죠. 직접 CPU를 접근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CPU가 개입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와 디스크와 아니면 어떤 기타 장치에서 CPU가 개입되지 않고 얘네들끼리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출력기 제어기를 뭐라고 한다? 바로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다. 그래서 CPU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 기술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사이클 스틸링이다. 그러니까 CPU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CPU가 CPU 어떤 사이클을 훔쳐냄으로써 얘네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전산기 구조 때 배우겠지만 전산기 구조에서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전산기 구조에서 나오는 이 사이클이 있어. 4개 사이클이 있거든요. 명령어 실행 사이클. 이거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을 도둑질함으로써 스틸링이 도둑질한다는 뜻이죠. 바로 입출력을 먼저 수행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에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입출력 장치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이클 스틸링이다. 그 기술은 바로 어떤 개념이죠? CPU의 사이클을 훔쳐낸다. 그래서 입출력 우선권을 주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적은 양의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 채널에 우선순위를 높여주면 입출력 장비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사이클 스틸링.
설명을 했을 때 뭔지를 찾으면 되겠고, 바로 DM의 핵심 기술이 바로 사이클 스틸링이다. 그럼 DM은 뭐다? 직접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기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